너른 들판이 바라다 보이는 지리산 자락에 한 시인이 깃들어 삽니다. 지난해 가을 2개의 문학상을 연달아 수상한 시인은 상금 대부분을 기부했다죠. 산골살이 호젓한 살림은 한 달 생활비 30만 원이면 족하거든요. 먹거리는 자급자족. 호박 하나 말리는데도 정성을 담습니다. 햇살 냄새. 자연의 수고 앞에 겸손해지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눈뜨고 밖에 나와보면은 피어나는 꽃 한 송이, 부는 바람 하나가 스승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는. 나비가 어느 날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날아왔어요. 신발을 벗어보라고 더듬이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두드려요, 고무신을. 그래서 내가 아니 발 안 씻었는데 그랬더니 벗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툭 날아와가지고 그 더듬이를 이렇게 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이로.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화끈거려가지고 야, 다음부터는 발 깨끗이 혼자 있어도 발 깨끗이 잘 씻을게. 나비가 혼자 살아도 몸을 소중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깨끗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를 꾸짖었잖아요. 그럼 바로 스승이죠, 나비.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줌까지 자연은 시인을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찻잎을 늦가을 선선한 바람으로 깨웁니다. 산골에서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자연과 교감하는 일입니다. 찻잎에 깃들어 있는, 잠자고 있는 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깨워야 되니까 찻잎에 상처를 줘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부딪혀서. 초록에 둘러싸인 시인의 보금자리. 그래서 가능한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고자 합니다. 이 모기장도 농약 안 쓰기 위해서 모기장을 쳐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맑아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막들이 끼죠. 이걸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시골 삶을 택한 것은 가급적이면은 그 에너지를 덜 쓰는 삶을 살려고, 소비하지 않는 삶을 좀 살려고. 시인의 고향은 전남 영광. 문학소년으로 자라나 청운의 꿈을 품었던 시인도 한때는 도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호련히 산중에 자리 잡은 게 30년 전. 모악산에서 13년을, 지리산으로 이사와 또 17년을 살고 있죠. 시인이 사는 마을은 대봉감이 유명합니다. 손님 대접한다더니 이런 작품을 내놓으시면 아까워서 어찌 먹나요? 고추
고추대가 이제 서리가 내리면은 고추대 뽑아서 고추잎을 다 따가지고 데쳐서 씌워요. 사시사철 꽃향기가 나는 시인의 밥상. 계절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접시 위를 수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겐 차 한 잔의 여유도 사치일 때가 있다죠. 일상에서 하루에 단 한 10분, 20분 정도 그런 삶의 여유를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고 도대체 바쁘게 살아서 도대체 얼마나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는가. 삶의 여유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죠.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차 한 잔에도 자신을 돌보라는 자연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사는 하동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해남의 두륜산. 해발 703m, 백두대간의 땅 끝자락에 자리한 두륜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가을이 도달하는 곳입니다. 낙엽 비 떨어지는 소리가 시인을 반깁니다. 이 땅의 마지막 가을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가을이 가장 늦게까지 머문다는 이 두륜산. 시를 쓰면서 나무에 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 산에는 그 나무가 있어 라고 하면 가보고 싶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들이 함께 꿈틀거린다라는 것을 느껴요. 낙엽은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낙엽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지금 몰려다니는 애들이 버들치거든. 이런 애들이 손을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몰려왔거든. 오랫동안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계곡 바닥에 가라앉은 낙엽은 분해되면서 무기양분으로 물속에 스며들고 버들치 같은 생명을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이제 산 아래 사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왔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난 줄 알고 다들 모여든 거지. 여기 맞네 해가지고 막 맞고 품어버린 거예요. 한 양동이로 거의 한 양동이 가까이 그걸 잡은 거지. 그래서 그걸 싸우면서 이제 그거 다 내가 키우는 것들이다 하면서. 그가 버들치 시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죠. 새들도 낙엽 쌓인 물가에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낙엽이 많이 쌓인 물가엔 유기물이 풍부해서 수생곤충들도 많거든요.
단풍이 잠기면서 얕아진 계곡물은 숲에 사는 새들의 목욕탕이 되기도 합니다. 새들은 한겨울에도 해가 높이 뜨는 11시에서 2시 사이엔 냉수 마차를 즐기곤 합니다. 호랑짓박이 한 마리가 계곡으로 먹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어찌가 못마땅한 듯 노려보는데요. 호랑짓박이가 먹이 사냥을 하던 곳이 하필 어찌의 전용 목욕탕이었거든요. 목욕을 하고 기분이 좋은지 어찌가 정수리 깃을 바짝 세워 멋을 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은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우리는 감을 심으려고 그래. 나는 묵으려고 온 거 아니고. 이 동작을 없이 없어. 다 계량종만 있어갖고 계량종만 다 심어갖고 없이 없어. 이런 동작을. 야생 똘가. 여기 이제 새들이 묵은 흔적이 나오잖아. 새들 쫓아 묵은 거. 귀여운 거지. 옛날에 이런 종자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종자를 다 촌에 가면 이것이 욕 갖고 누가 묶었어. 이렇게 싹 비풀었지. 전화로 되세요. 전화로 되세요. 사람들은 눈길도 안 주는 돌감이라지만 직박구리 같은 새들에겐 먹을 게 귀한 계절을 버티게 하는 고마운 식량입니다. 새들이 남긴 감은 땅에 떨어져 또 다른 생명을 살찌우거나 다시 나무의 거름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곤충 한 마리가 지나가던 시인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니 이게 다 자란 거예요? 굉장히 날쌔네요. 아주 날쌘들이처럼. 시인에게서 풀냄새가 나는 탓일까요? 애기 사마귀가 경계심 없이 시인의 손가락에 올라앉습니다. 다 자란 성충이 고작 3cm에 불과한 이 녀석은 애기 사마귀입니다. 귀여운 이름과는 달리 포악한 식성을 가졌는데요. 죽은 생물을 먹지 않는 애기 사마귀는 꿀벌이나 잠자리 같은 곤충을 사냥해 산채로 먹어치웁니다. 새콤한 남오미자 열매 맛에 빠져있던 꿀벌 한 마리가 비운의 생을 마감합니다. 애기 사마귀는 그늘진 나무나 낙엽층 사이에 서식합니다. 마른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어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죠. 애기 사마귀보다 몸집이 2배 큰 이 녀석은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나무 위에 서식하면서 잠자리나 날도래 같은 곤충을 사냥하는데요. 동족 포식, 그러니까 사마귀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나무에 오르던 애기 사마귀가 하필 넓적배 사마귀에게 딱 걸렸습니다. 여우만큼이나 잔꾀가 밝은 애기 사마귀는 천적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사라지면 재빨리 숨을 곳을 찾죠. 장춘 계곡을 따라 심리 숲길을 걸어 마침내 두륜산으로 들어서는 초입. 그곳엔 유서 깊은 천년고찰 대흥사가 있습니다. 승려들이 겨울 안거에 들어간 사찰은 고요한 정막에 쌓여 있는데요. 천년 세월, 두 나무의 뿌리가 하나로 엉키면서 한 몸이 됐다는 연리근을 바라보며 사찰이 지탱해온 세월의 무게를 헤아려 봅니다. 절 마당 안쪽엔 제법 키가 큰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동백은 여타의 생명이 긴 잠에 드는 계절을 틈타 꽃을 피웁니다. 동박새에게 꿀과 꽃가루를 건네고 나면 미련 없이 뚝 꽃송이를 떨구죠. 사람도 출퇴를 이렇게 잘 해야지, 때를 알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걸 잘 해야지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욕심이 좀 과해서 내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때를 가릴 줄 아는 지혜를 동백에게서 배웁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 먹이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순환은 경이로운 자연의 이벤트입니다. 종이에다 대고 칠을 하면은 낙엽 문양이 나오잖아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시인에게도 자양분이 됩니다. 어떤 나뭇잎은 온전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뭇잎이고, 또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누군가의 먹이가 된 그런 나뭇잎도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내 안의 시간들과 또 비춰보면서 그래도 잘 자라줬구나, 이게 잘 건너왔구나. 나무에게 상처는 숙명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나무가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인 채 묵묵히 서 있습니다. 예덕나무는 방패광대 노린재의 집이자 먹이 창고입니다. 예덕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방패광대 노린재는 잎 뒷면에 알을 낳아 번식을 하죠. 암컷이 알을 낳은 나무에서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다른 나무가 있어도 옮겨가지 않습니다. 방패광대 노린재는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 껍질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아,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참 이쁘게 생겼네요.
방패광대 노린재는 보기 힘든 희귀종이지만 지난해 유독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야야야, 너 다른 데로 가지 마. 응? 왜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응? 다른 데로 날아가면 안 돼. 색이 화려하고 노린재 특유의 냄새가 덜해서 곤충 애호가들에겐 인기 있지만 새들에겐 인기가 없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천적이 없죠. 숱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두륜사는 유난히 많은 암자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 때는 이 산속에 1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관음암을 비롯해 8개의 사찰만이 남아 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꽹가리 치고 이렇게 관음암을 치고 지키는 다녔어. 인정 많은 주지 스님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눕니다. 운명을 불교에서도 운명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뭔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너구리지요. 그 이걸 위로 올려요? 요 다음에서 요걸 밀더라고. 저쪽도 밀더라고. 한 발 대고 밀어. 보신 거예요? 봤지.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했지. 이게 너구리가 빈근은 알아. 저기네들이 이러면 안 건들라. 빈근은 냄새 안 냄새 맡고 아는데. 스님의 곡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건 너구리뿐만이 아니랍니다.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오고 뭐 너구리 저 몇 마리씩 다닐 때도 있고 혼자 다니는 것도 있고 어제는 요리 올라가더라고. 뭐 수시로 가요. 고즈넉한 숲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생존 경쟁. 도토리를 즐겨 먹는 어치는 먹이 활동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숲의 최성위 포식자, 담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잡식성인 담비는 들쥐나 다람쥐, 새, 그리고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까지 먹어치웁니다. 밭작물까지 넘보는 동물들 때문에 스님은 일찌감치 월동 준비를 끝내셨답니다. 무청이 달려가 있는 이라 꼬다리가. 무청 시래기를 여물게도 엮으셨는데요. 시인이 한 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요래 얘가 빼고 그래서 그거 거래하고 또 요래 가지고 또 거래하고. 그러니까 요래 놔두고 예, 요걸 여기다가 넣는다고 놓고 해봐요. 넣고 이걸 이렇게 예, 빼면 됩니다. 또 그거 보기엔 고리만 쉬웠는데 막상 하려니 헷갈립니다.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끝나는 거야. 현대의 삶이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지. 가을을 배웅하러 왔다가 마음의 양식 가득 채워 돌아갑니다. 햇살 냄새, 햇 냄새. 산속에선 겨울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입니다. 가봤습니다. 그거 깎으면서 먹으라고. 감농사를 짓는 마을 이웃들에게서 감을 좀 샀습니다. 콧감 깎는 거 이런 정도, 이 정도 알이 돼야 되는데 혼자 깎기엔 양이 좀 많죠? 지인들이 먼 길 마다 않고 품앗이를 왔습니다.
시향 저기 뭐야 검수 살면서 크고 작은 신세를 지는 지인들과 나눠 먹을 겨울 간식입니다. 이건 크다. 네 손에 안 들어가요. 공기가 차갑고 습도가 낮을 때 말려야 당도가 높은 곶감이 됩니다. 감이 마르면서 생기는 하얀 부는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니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죠. 감들이 안 부딪히게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걸 올리고 한 번은 저쪽 걸 올리고.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곶감이 처마 밑에 진을 쳤으니 동장군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두륜산의 가을도 어느덧 끝자락입니다. 붉게 연근 이나무 열매는 직박구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성찬이 됩니다. 팽나무 열매도 달게 익었습니다. 곧 혹독한 계절이 닥쳐올 텐데 이 산의 세입자들은 월동 준비를 다 마쳤을까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볼 주머니에 담아 은신처에 비축하느라 여전히 바쁩니다.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해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들자 극남 노랑나비가 잠을 깹니다. 여름 날개옷을 벗고 낙엽을 닮은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극남 노랑나비. 월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누워서 볼 수 있는 바위들이 있으면 내려다보는 것과 우러러보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세상 만물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러러 보는 곳과 내려다 보는 곳. 그곳에선 서로 다른 생명들이 제 몫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절에 따라 번성하고 소멸하며 다시 순환하면서 이 숲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어느덧 두륜산 중턱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사찰, 만이람터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엔 천년 수령의 느티나무 한 그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잘 견뎌오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제가 위로해 드리는 거. 여기서 가장 오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또 이 산 위에서 세상으로 내려보내야 될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견디고 그렇게 했죠. 키가 22m, 둘레 9m가 넘는 천년수. 먼 옛날 죄를 짓고 쫓겨와 하루 만에 불상을 조각해야 했던 두 남녀가 해를 붙잡아 매두었던 나무랍니다. 거미가 알을 설었는지 아니면은 뭔 알을 설어서 지금 여기에 막을 지금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실을 뿜어가지고 고치 짓듯이 이 안에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생명이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이 나무의 구멍마다 지금 거미줄로 엮은 이불 아래엔 염랑 거미가 잠들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줄기에 숨어 월동하는 곤충이나 유충은 딱따구리의 겨울 양식이 됩니다. 한 생명에겐 집이 되고 또 다른 생명에겐 먹이 창고가 되는 나무. 모든 생명을 묵묵히 끌어안는 것 또한 나무의 숙명인가 봅니다. 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품안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더 깊은 마음씀들, 나무처럼 누군가를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라는 거죠. 동면할 때를 놓친 보라 금풍뎅이. 추위에 몸이 얼어 풍뎅이. 날개를 못 펴니다. 나이가 있는데 지금 날아다니는 애예요. 비상 비상. 날아봐.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응? 잠자러 들어가는 거죠. 낙엽층에서 홀로 산고를 치른 애기 사마귀는 가을이 끝나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숲을 벗어나자 산 능선과 함께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철쭉.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건 사실 철쭉이 아니고 이건 산철쭉. 이 봉우리는 봄에 피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철을 모르고 지금. 날이 하도 따뜻해 벌써 봄이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식물들도 자기들 리듬이 깨지니까 자기들도 먼 과거로부터 내 축적되어 왔던 DNA 시간에 그 뭔가 이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지금 갈팡질팡 이때 꽃을 피워야 하나? 이 정도 되면 꽃을 피워야 됐었는데 어찌 그리 철이 없느냐고 산철쭉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산철쭉 말고도 군데군데 고개를 내민 봄꽃들. 꽃들이 계절을 잊은 건 기후변화가 만든 이상 기온 때문입니다. 가을에 핀 봄꽃은 인간을 향해 보내는 자연의 질책. 지난 세월 자연에 새긴 우리 발자국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정상 가까이에서도 다양한 식생이 시인을 반깁니다.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산 짐승들도 따 먹어요. 사람도 먹어요. 달짝지근해요. 근데 씨는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들이 이걸 따먹고 이 씨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날아가다가 배설을 하면은 이게 떨어져서 이제 다한 거죠. 청미래 나무의 붉은 열매는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겨우내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종자를 퍼뜨려야 하는 나무들의 유혹의 기술입니다. 여덟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능선을 이루는 산 정상. 그중 가장 높은 가련봉으로 향합니다. 이 쑥부쟁인데 정상 부근에 이렇게 이 보랏빛도 선명하게 꽃이 딱 길가에 두 송이가 딱 피었네. 시인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꽃이라 더욱 반갑다는군요. 젊은 날에 사랑에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 좀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그 섬진강가를 이렇게 갔어요. 갑자기 그냥 왈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누가 세상에 등 뒤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 울어 괜찮아. 그만 울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그 쑥부쟁이가 강가에 있는 쑥부쟁이들은 키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결에 이렇게 사운되면서 이렇게 내 등을 이렇게 쳤는데 어깨를 도달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줬던 쑥부쟁이 꽃. 오늘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다. 산을 오르며 저 나름의 인생으로 시를 쓰는 다양한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시의 징검다리를 건너 드디어 두륜산 정상. 해발 703m에 있는 가련봉에 오릅니다. 그리고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산에 간다라는 것은 그 산에 깃든 어떤 생명들과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거기에 스며서 내 삶은 어떤 것인가 성찰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아침 해도 게으름을 피우는 겨울이 왔습니다. 처마 밑에 널어둔 곶감이 먹기 좋게 말랐습니다.
짙은 단내에 꿀벌도 탐을 내는군요. 시인은 지금 곶감을 깨우는 중입니다. 제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작은 조그마한 정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손길을 좀 더 보탠다 생각을 해서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만져주고 이렇게 곶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안에도 이렇게 촉촉하고. 과육을 주물러 줄수록 곶감의 식감도 더 쫄깃해집니다. 공들인 만큼 맛있는 곶감이 완성되죠. 생각해보면 사는 일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 어느 것 하나 공들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 하나를 덮이는데도 땔감을 해오고 장작을 패고 불을 떼는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자연을 닮은 시인의 방은 전등불 하나도 예사롭지 않네요. 두륜산과의 인연이 또 이 방 안에서도 이어지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겨울밤, 가을빛이 쏟아지는 방 안에서 시인의 겨울 간식을 맛봅니다. 대충 썰어 한 입에 먹어치우는 건 공들여 열매를 키워준 나무에게 미안한 일이지요. 찻꽃과 비파나무 잎이 시인을 거들었습니다. 우는 아이도 달랠, 호랑이도 무서워할 그런 맛있는 곶감. 두륜산에 눈이 옵니다. 떠난 것들을 위로하고 새 생명을 움트게 할 올해의 첫눈, 서설입니다. 두륜산에도 케이블카가 놓여 있지만 시인은 굳이 산행을 택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데를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는 반드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뭐 다른 놀이도 하고 여기 앉아서 책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천장이 보이네. 어?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이 안에서. 기가 막히다. 나무 안에 하늘이 숨어 있었어.
하늘을 품은 나무와 풀잎 아래서 눈이 그치길 기다리는 극남 노랑나비. 모두 천천히 걸어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계절을 따라 순환하는 자연의 생명은 우리가 어떤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시인이 차가운 눈길 위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온 이유입니다. 길을 가다 피어있는 꽃을 보며 그 꽃의 이름을 안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그 꽃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반가운 눈길을 건네거나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출 것이다. 그동안 지름길만 고집하진 않았나요?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숨을 고르고 한 번쯤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대의 삶이 어떤 시를 쓰고 있는지를요.